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점 종결의 수능 국어 비법 백종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TCC를 준비한 내용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올바른 학습법과 마음가짐이라는 내용으로 TCC를 촬영합니다. 이게 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2014학년도든 2015학년도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다음에 수능을 망치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습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멋있죠? 볼까? 선생님 이거 왜 했을까? 가장 힘들고 불안한 수험생들. 그죠? 엄청 힘들고 불안하다고. 이거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불안해요.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수험 생활을 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험을 선생님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저런 시점에서는 저런 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극복하는 애들도 있고 터무니없이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TCC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뭐 정말 클릭수가 단 하나 나오겠습니까만은 단 한 명이라도 이 내용을 보고 이대로 실행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또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선생님 만족하고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도 좀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얘기 할 거면 이걸 찍진 않았어요. 야, 의지가 필요해. 야, 그냥 힘을 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거였으면 이 TCC를 찍지 않았겠죠. 학습 계획부터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심리적 태도까지 해서 그런 심리 요인까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 계획적인 측면이 제일 많고요. 잘 맞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하게 이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저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려면 ETCC를 굳이 찍지 않겠죠. 더불어서 또 하나는 내가 국어적인 측면에서만 맞춰서 지금 이걸 진행한다면 굳이 이걸 뭐 학습 가이드를 촬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유치찬란하대 휘황찬란한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학습 관련이에요. 학습 계획적인 측면이에요. 학습 계획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수험생에서는요. 수험생 학습 계획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요즘 비타이드 플래너 막 나가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가던데. 자, 학습 계획은 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든 다양하게 자신의 학습 목표량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동기부여가. 다음에 이 학습 계획은 나중에 이제 내가 심리적 태도에서 같이 또 얘기할 텐데 그거랑도 좀 어떤 연관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의 동기부여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수험생활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학습 계획이 지속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하잖아 막. 그래 난 열심히 해야지. 다 했어. 해가지고 딱 기껏 계획을 딱 짰단 말이야. 짰는데 이게 얼마 못 가.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의욕만 가득 차 있는 학습 계획입니다. 이거지. 그래, 난 아침 무조건 6시 일어날 거야. 6시 기상, 7시까지 영어 단어, 8시까지 뭐, 9시까지 뭐, 10시까지 뭐,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는 영어 단어 외우고, 뭐 할 땐 뭐 하고, 이동 시간 뭐 하고, 하루 종일 공부야? 할 수 있겠어? 없어, 못해. 적절히 해야지. 이거는 시간을 지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도 조금 되지만 그래 올해 한번 불살라보자 라는 그 파이어 본능 때문에 잘 너무 오바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오바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하는 경우를 조금 없애야 돼요. 지금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결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학습 계획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 막. 이거 이렇게 하루 있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 쳐지고 계획 못 지키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지는 거죠. 점점 그 계획이 미뤄지고 점점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적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하면 자,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수험 기간이기 때문에 체력 비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초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노량진 비타이드에서 현장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에 올인하는 그러니까 1월이면 이미 나는 대학을 이미 올해 대학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1월부터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 막 1월부터 버닝 모드야. 막 그 파이어 모드 하고 막 으아 있거든요. 6월 가면 여름 가면요. 중도 후하차해요. 그냥 포기합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후달리는 거야. 너무 떨리는 거. 그냥 막 확 떨어져가지고 자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위해서라도 초반에는 조금 약간 자기를 조금 너무 흥분 상태 좀 낮춰서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쫙 풀로 잡아놓고서 이렇게 쇼를 떠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리고 웬만하면 하루쯤은 좀 쉬는 날도 좀 만들고 알았어? 아니면 뭐 오전 내내 공부를 했으면 오후 하루쯤은 좀 자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계획을 좀 쉬는 계획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이 닥쳐올 때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름 가면 여름 가면서 좀 더 늘어나고 점점 학습 계획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체력을 비축해두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 시간을 정할 때 그 시간에 맞는 학습 분량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계획대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그래, 나는 1시부터 2시까지 국어를 공부할 거야. 근데 국어를 공부했는데 월요일 날은 지문 하나 공부했고 화요일 날은 뭐 지문 5개를 공부했어.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지문 2개 공부했고 뭐 목요일 날은 지문 하다가 1시간 내에 결국 하나 못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은 잡아놓고 앉아는 있으나 뭐가 안 되는 거야? 집중력이 없는 거야.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뭐에 부담이 없어? 분량 부담이 없기 때문이지. 난 적어도 무조건 하루에 뭐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무조건 몇 개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분량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몇 개, 아니 몇 페이지 이상의 문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몇 문제 이상, 뭐 수학도 몇 문제 이상, 아니 몇 페이지 이상 이런 식으로 분량을 같이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량을 잡을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분량도 너무 과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항상 틀어지는 게 있고 내가 계획상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별 계획을 크게 짜놓고요. 웬만하면 학습 플랜은 주별 계획으로 짜는 게 좋아요. 주별 계획을 짜서 계속 바꿔가는 거지. 내가 해봤더니 이 분량이 조금 많았어, 적었어. 그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시간대 내가 좀 불가능하더라고. 이 시간 다른 데 옮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별 계획을 짜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로 모의고사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굉장히 기피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3 생활하면서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모의고사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를 포함한 사설 모의고사 또는 뭐 이제 평가 모의고사 엄청나게 모의고사가 많아요. 많은데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를 본다 하지만 그 모의고사를 그렇게 신중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보지 않는 편입니다. 또 재수생들 뭐 종합반에 있으면 또 이제 보게 되겠지만 뭐 단과반이나 인강 듣는 학생들은 자기가 굳이 그냥 나는 그냥 한 9월이나 한번 봐볼래, 6월에 한번 봐볼래 이런 생각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성적이 좌절이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딱 하는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3월 모의고사는 보통 3월 중순에 있단 말이야. 그럼 그 3월 중순에 모의고사를 보고서 그 성적이 올라갈 리가 있니? 없지. 물론 1, 2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올라야겠죠. 올라겠지만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수능에 대한 커리큘럼은 1월부터 하여튼 초반부터는 무조건 거의 중반까지는 거의 개념 위주와 그 기초 위주란 말이에요. 예, 본격적인 수업 내용이 들어가기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 상승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아요. 예. 예.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받기 때문에 아 귀찮아 풀기 싫어 이런 거. 예? 근데 모의고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서 좌절하면 슬럼프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래. 그래, 난 6월 때 한번 내 실력을 체크해 보겠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 9월 달에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거는 수능을 내는 출제위원회죠. 거기서 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부담이 되게 심해. 근데 처음으로 6월 모의고사 봤더니 엄청 실망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왜 내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오나? 당연하지. 엄청 좌절하는 거야. 근데 내가 3월부터 내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문제점이 뭐구나 이거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6월 달에 처음 봐봤다 9월 달에 처음 봤다 망하는 거예요. 예. 혹은 수능 날 처음 본 놈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수능 날 좌절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내 점수를 보고 좌절을 해놔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 고칠 거 아니야. 나오죠? 그래서 좌절보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본다는 개념으로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전략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그러니까 어디 기관에 가서 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웬만하면 그렇게 보는 게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맞춰놓고 해도 되죠.
아시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보통 고3의 고1, 2 때까지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들 있죠? 네,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 다음에 그 재수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문제풀이 위주로 학습을 하면 좀 위험한데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학습 시간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만 많은 경우에 그 학생은 적절한 피드백보다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좀 보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되짚어보는 과정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 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반드시 풀이를 한 뒤에 해설지나 강의 또는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1, 2 때까지 상위권 점수를 치다가 고3 때 점수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보통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이고, 다음에 재수생들이 고3 때 자기가 많이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재수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문제풀이만 손을 댑니다. 문제 풀어요. 냈다. 풉니다. 채점합니다. 틀렸어요. 뭐예요? 그냥 해설지 봐요. 그래서 틀렸구나. 끝. 이러면 절대 성적 안 올라갑니다. 풀었어요. 채점했어요. 많은 문제 푸는 거 좋죠, 당연히. 예, 풀었어요. 채점 다 했어요. 뭐 해야 돼요? 하나씩 해설지 보면서 내가 왜 틀렸지 꼼꼼하게 봐야죠. 그냥 뭐 그런 거였어? 뭐 그랬네. 뭐 알았어. 이러고만 그냥 해설지를 읽고 넘어가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다수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해설지 보고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 하고 넘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답노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오답노트 활용하라는 거. 예, 뭐 내가 언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오답노트 하라는 뭐 얘기도 하지만 이제 국어에서는 뭐 지금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얘기는 국어에 대한 건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답노트를 활용하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펜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학생들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런 게 잘 정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꼭 우리가 뭐 펜을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풀이로만 공부를 했을 경우에 는 이렇게 성적 하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수능 성적은요 3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수능 성적은요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종의 돌을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내가 했잖아. 근데 공부를 내가 했는데 이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평가다 보니까 내가 배운 능력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면 알수록 좀 더 자꾸 뭔가 실수하는 게 생기거나 뭔가 문제점이 다 같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알았죠? 초반에 여기는 실력이 아니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나 성적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가 완전 쪽박칩니다. 쭉쭉쭉.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시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자, 학습 배분입니다. 계획한 대로 학습 진도가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 그래 난 1월 달엔 뭘 하고 2월 달엔 뭘 하고 3월 달엔 뭘 하고 4월 달엔 뭘 하고 이렇게 그 학습 배분을 이제 학생들이 보통 예상을 하는데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특성에 맞게 과목별로 학습 배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수험 생활을 보면 계획한 내용을 따라가기가 벅차요. 예, 벅차요. 자, 왜냐면 몇몇 과목에서 예상보다 낮은 성적이 나오고 있을 경우에 그 과목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4월 달부터는 분명히 나는 내가 수학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수학을 엄청나게 했었어. 그리고 4월 달부터 국어랑 영어를 조금씩 추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수학을 한 달 늘리지. 그럼 그다음부터 계획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에 특히 탐구 과목의 경우 특정 시기 이후부터 학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방학 이후, 뭐 수능 100일 전, 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적이라는 게 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탐구를 하려고 하면 벅차서 탐구도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요 과목을 위주로 배분하되 부족한 과목의 횟수나 시간을 늘려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 국영수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국영수를 위주로 수업을 하되 이제 그 수업을 배분하되 학습 배분을 하되 부족한 과목의 횟수는 늘려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영어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 못해. 그럼 영어 수학을 내가 아무리 1등급이 무조건 안정적이라도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은 몇 문제씩은 풀도록 시간은 배분해 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국어 시간을 왕창 늘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조금 줄여서라도 매일매일 아니 이 단위로 매일매일 하고 다음에 못하는 거는 조금 기간과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 나와 있죠? 자신에게 부족한 과목만을 위주로 너무 편중하게 되면 오히려 수능 성적 역전됩니다. 이거는 재수생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무슨 말이냐? 재수생들이 고3 때 뭐해요? 딱 시험 봤어. 국어 문제네. 배청사한테 가야겠어. 나한테 왔어. 그래서 국어 몰빵해. 완전 막 국어 번역 막 하고 한단 말이야. 막 미친 듯이. 수학하고 영어는 잘 났었으니까 난 나중에 해도 돼.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수학하고 영어는 한 여름방학 이후로 계획을 잡아놔요. 국어만 미친 듯이 팝니다. 예. 6월 모의고사 봤어요? 7월 모의고사 봤어요? 이거 웬일이지? 난리 난 거야. 국어는 올랐어. 영수가 완전 떨어졌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국어 됐으니까 영수 해야지. 또 했어. 수능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니면 또 중간에 또 해서 이렇게 올려놨겠지? 국어도 왜 이래? 어떻게 되지? 딱 수능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수 갑니다. N수로 넘어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수에서 N수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딱 이 얘기하면 다들 웃거든요. 얘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삼수를 하고 있다는 거지. 예. 삼수가 뭐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견뎌내야 되는 문제점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걸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탐구 과목도 초반부터 빼놓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은. 예.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했던 게 내 예상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내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가서 탐구를 하려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 이것도 다 벅차서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탐구가 짐이 되는 거지. 알겠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탐구는 뭐 따지면 강의수도 많지도 않고 책도 많지 않은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은 세뇌라는 게 있어요. 세뇌.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이럴 때부터 듣는 거예요. 됐다. 예,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지. 저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듣는 거죠. 수업을 듣든 아니 책을 보든 자기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예, 그냥 보는 거죠.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많으면 2번 좋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구를 맞춰놓는 거예요. 미리. 예, 조금씩이라도 시간 투자해서. 그리고 우리 벼락치기와 벼락치기 아닌 효과가 있잖아. 탐구는 벼락치기를 하려고 애들이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이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벼락치기를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지. 알았어? 벼락치기의 존재는 나머지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벼락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나머지 다 안 된 상황에서 벼락치기를 하면 힘들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탐구도 이때 동시에 출발하되 시간 횟수는 조금 딴 거보다 줄여도 괜찮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탐구도 문제인 경우는 탐구 좀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적어도 1회 이상이라는 건데 자기가 탐구를 좀 자신 있다고 하면 적어도 1회 이상이지만 웬만하면 2회 이상은 추천합니다. 주 2회 이상은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EBS인데요. EBS를 위주로 했는데 성적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지? 네, 이런 거예요. 잘 봐. EBS를 위주로 하기보다 EBS만 열심히 한 거예요. EBS만! 네, EBS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 EBS 매우 중요합니다. 난 EBS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EBS 매우 중요합니다. 반영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EBS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수능에서 EBS의 반영률이 절대적이다. 완벽하게 학습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분석이 완료된 후에 EBS 위주 학습을 하거나 동시에 병행을 해야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EBS에 실려있는 EBS 교재에 실려있는 문항이 약간 평가원의 취지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평가원 문항과 선생님이 이제 문제 유형을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면은 이거는 문제 유형이 이거가 이거다. 근데 엄연히 내는 같은 문제 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알겠어? 선택지 구성을 하는 것도 이런 면이 있고 저런 것들 다. 근데 EBS 교재가 완벽하게 평가원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EBS 책을 내고 평가위원회에서 감수를 하는 것뿐이에요. 검토하는 것뿐이야. 제답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문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현재 수능과는 조금 약간씩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조금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EBS만 미친 듯이 파다 보면은 실제 수능 때 이 문제가 왠지 되게 낯설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분석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완료가 돼서 EBS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동시에 EBS를 들어가든가 이런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생활 관련입니다. 생활 관련 중요하죠. 체력 관리 부분인데 6월, 7월 이후에 급속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더워지죠. 막 더워질 것 같아 막 이런 체력
이제 더워지니까. 두 번째로는 의욕이 또 아까 얘기했지만 넘치는 의욕을 위한 초반 러쉬. 예, 막 미친 듯이 막 예. 이거가 되는 거예요. 우울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 요 세 가지가 체력 그 여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초반에 너무 무리하시는 학생들의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중도 포기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내가 봤을 때도 실제로. 그래서 초반에 무리하기보다 적절한 휴식도 좀 필요하다는 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및 취침, 휴식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패턴화시키면 몸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을 덜 느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주말에 오래 주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인 거야.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오래 생활하시다 보니까 아침 되면 굳이 늦잠 자고 싶어도 굳이 일어나게 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게 다 패턴화가 돼 있으면 우리 몸이 그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패턴이 불규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뭐 선생님이 이제 막 선생님도 이런 게 좀 있어. 선생님은 딱 개강을 하거나 아니면 종강을 한순간 한번 크게 아파요. 올해도 종강하고 나서 이제 크게 아팠었는데 종강이란 말은 이제 수능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 강의 끝나는 날. 종강하고 나서 한참을 그렇게 아팠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 7시부터 수업을 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이렇게 쫙 깔려 있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수능이 딱 끝나니까 나는 수업이 없어요, 이제. 당분간 수업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좀 노니까 좋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뭐 밤에 뭐 술을 먹는다든지 하니까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아프고 막 생활 패턴 막 꼬이고 찌뿌둥하고 막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개운해. 열나.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활 패턴을 똑같이 유지해서 그걸 맞춰놓는 게 안 아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음에 이제 IT 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다 IT 기기 무슨 말인지 스마트폰, 뭐 패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뭐 IT 기기가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목적은 놀이가 아니었을지 몰라. 처음에 그걸 잡았던 게. 몇 시지? 이러고 받거나 알았어? 아니면 이거 단어 뜻이 뭐지? 이렇게 했을 텐데 끝은 놀이야. 그죠? 시작은 놀이가 아니었어. 시작은 놀이가 아니었는데 끝은 놀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서 장기적인 집중에 좀 방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나만 해도 그래요. 네. 뭐 IT 기기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방법. 완벽한 방법은 뭐 따로 없겠지만 뭐 절제해라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최대한 학습 중에는 IT 기기를 시야에서 먼 거리에 위치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끄라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스마트폰 같은 끄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끄라는 거 왜 싫어하냐면요. 뭐 수업 중에는 꺼놓을 수 있잖아요. 따지면 꺼놓을 수 있는데 수업 중에도 끄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쉬는 시간에 잠깐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끄고 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게 좀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끄질 않아. 그러니까 끄질 않으니까 결국에 내 눈에 켜져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꾸 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아예 끄기 귀찮으면 아예 가방에 넣어놓든가. 알았어? 아니면 책상에 공부하는 범위 내에 두질 말든가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돼. 그 기계 자체를. 알았죠? 기계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선생님 뭐 이제 교재 한참 연구하고 있지 않겠어? 지금 교재 준비 한참 하고 있지 않겠어? 교재를 막 만들고 있어. 막 만들다가 막 몇 시야? 딱 봐. 눌러봐. 그러네? 그럼 나도 아무 의미 없이 밀어요. 하나 밀어요. 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인터넷 들어가요. 다 봤던 기사야 아까. 하루부터 계속 봐. 뭐야 댓글만 갑자기 봐요. 그러네. 10분 지났어. 씨발. 내려놔야지 하다가 갑자기 뭔가 아이콘 이거 게임 한번 해볼까? 아까 내가 분명 시작은 시간이었는데 이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 선생님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선생님 연구실에서도 그 스마트폰은 좀 멀찌감치 놓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기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스톱워치나 시계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초시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싼 거 막 나오는 거 그런 거나 시계를 하나 갖고 다니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는 게 낫죠. 차라리 시간을 볼 거면. 그다음에 무음으로 해놓고 뒤집어 놓는 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동만 해놔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한테 멀리 있다, 나한테 멀리 있어. 근데 나한테 멀리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띵동 메시지 왔다 그랬어. 그럼 나는 그때부터 계속 그냥 나는 눈은 여기 있는데 막 이러고 안 돼 이게. 그죠? 다음에 뭐 뭐지? 또 이런다고. 그죠? 다음에 그러니까 무음을 해놓는 게 좋고 뒤집어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두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저기 조명이 딱 하고 켜져 뭐가 울리면 무음이라도 이게 뭐가 메시지가 오면 이제 무음이 이제 진동이 이제 액정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느낌이 와. 알았어? 그래서 아예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좀 최소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나도 참 별걸 가지고 다 분석하고 앉았죠, 그죠? 자, 심리 관련입니다. 자신감에 대한 내용인데 자신감과 자만심이에요. 자만은요 더 큰 자절을 불러와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수능 성적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성적했다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가 많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많은데 처음에 좀 올랐어. 별거 아니구만.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난 됐네 이제 좀 이제 나는 열심히 끝났어 뭐 이래서 막 너무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왜 그러지? 잘 됐던 건데 잘 됐었던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자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좌절에 빠져요. 예. 자만심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 좀 괜찮네 기분 좋다 여기서 끝내야죠. 예. 아유 다 끝났어 수능 별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신감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쉬운 난이도의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죠? 자신감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냥 낮춰서 그래 난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에 하자 아니면 뭐 내가 좀 쉬운 난이도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낮추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슬럼프의 내용인데요. 이 슬럼프가 제일 중요하죠. 슬럼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슬럼프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자살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학습 부담이 불량. 예.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다음에 주변과의 관계, 뭐 부모님과의 스트레스가 있다던가, 뭐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럴 때 이제 슬럼프가 오겠죠. 이 외의 경우에는 슬럼프가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요. 크게 이 경우를 제외했을 때는요, 이 경우가 아니고 슬럼프가 아닙니다. 자기가 슬럼프라고 얘기를 해요. 네, 슬럼프라고. 근데 난 보면 알거든요. 넌 슬럼프도 아니다. 근데 거기다 넌 슬럼프 아니야. 네가 안 하는 거지.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예. 아니 네가 뭘 얼마나 공부했다고 슬럼프 같다고 그래. 너 놀았잖아. 예, 저 슬럼프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슬럼프로 정당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알겠죠? 슬럼프 극복의 최소한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아까 생활 패턴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너네가 하던 게 있어. 이 시간에 무조건 뭐뭐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는 이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나 학교를 아예 안 갔단 말이야. 어릴 때 마음이 좋지. 순간적으로 아우 자유다 너무 편하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은 어떤 날 계속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 뭔가 안 하고 있다는 거 엄청 불안해요. 근데 내가 생활 습관이 딱 잡혀서 그대로 생활하던 사람이라면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잠깐 제껴놓고 안 하게 되더라도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라도 다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내 분량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집중하게 되면서 빠져든 애들이 더 많단 말이지. 쑥가 확. 내가 선생님이 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슬럼프 극복을 잘했던 애들은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생활 패턴이 칼 같았던 애들. 네. 그런 학생들은요, 슬럼프가 내가 보기에 얘가 좀 흔들리고 있네라고 느껴도요, 며칠 뒤에 보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 다 이 패턴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막 아침 일하기 싫어도 일어나고, 이거 꾸준히 했던 애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다음, 하루나 3일 정도 학습 부담을 버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나 쉬는 것도 좋은데, 이건 여러분, 한 번이에요. 한 번. 수험 기간 중에 한 번. 그래, 뭐, 한 2번까지. 단,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슬럼프가 아니어도, 그건 자기가 놀고 싶은 거예요. 슬럼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제가 절제를 못하는 거고, 네, 이 정도는 괜찮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기도구나 자신의 옷차림이나, 이거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사소한 주변의 자기 것들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좀 새로운 걸 하는 거죠. 머리를 자른다거나, 머리 자르면 이별하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네,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안 하던 걸 뭔가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아니 다 보던 책이지만 뭐 새 책으로 바꿔본다든가 주변 분위기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가져왔죠. 학습 계획, 학습적인 측면과 다음에 생활 태도적인 측면과 마지막으로 이 심리적인 측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더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면서 가장 크게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꼭 이런 내용들을 꼭 무조건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걸 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내가 나한테 들었던 걸 좀 활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이제 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험 생활이 시작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비고사 이제 고3 학생들 또 따지면 이제 재수생 학생들 뭐 장수생 N수생들 다 모두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이 서서 항상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있을게요. 뭐 이거에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이 항상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